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야,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국의 선거에 있으니까 네. 관심이 많죠. 네. 그런데 좀 불확실성이 좀 거둬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바이든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그래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알려지신 분 모셨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매일경제TV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매번 인사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인사를 합니다. 경제 읽어주는 네. 남자라고 알려지셨잖아요. 왜 그렇게 알려지셨나요? 경제를 사실 굉장히 딱딱하게 네. 어렵게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모든 국민이 또 기업이 정부가 다 경제 주체잖아요. 아, 맞아요. 경제 주체인데 경제 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들여다 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딱딱하고 힘들다고 해요. 저도 뭐 국책연구원이나 민간경제연구원들을 계속 거치면서 경제 전망을 보고서로서만 썼는데 이 보고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그리고 재테크나 주식 투자나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소위 연구자들의 언어로 쓰여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예. 대중의 언어로 쉽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예. 아마 작년 초까지인가 우리 이 방송에서도 이 방송국에서도 김광석의 경제 콘서트 네. 진행했었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이 딱딱하고 어려운 경제 주제가 쉽게 대중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를 처음으로 표현을 바꿔봤는데 대중 앞에 다가서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다. 이렇게 첫 문장이 그렇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네, 2021년 경제 어떻게 읽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네. 네, 이제 바이드노믹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2021년 경제 반드시 따라다닐 그 단어가 바이드노믹스일 텐데요. 네. 바이든이 이끄는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도 다양한 힌트가 있고요. 예. 기회와 위협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변화 속에서 나는 그 변화를 리딩하는 선도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정말 너무 큰 질문이어서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한 가지 흐름을 가장 큰 거는 기본적으로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행정부가 바뀌었을 때 네. 보호무역주의가 팽배된 거죠. 그 그렇죠.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주제가 미중무역 분쟁이었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한 해 미중무역 분쟁이라는 단어가 좀 사그라들긴 했지만 여전히 2017, 18, 19, 20년 세계 경제의 가장 컸던 물음표, 그렇죠. 가장 중요했던 경제 이슈가 네. 미중무역 분쟁이었어요. 아, 예, 맞아요. 근데 이 미중무역 분쟁이 다소 완화되고 진행될지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자유무역주의자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국제 조약들, 국제 기구 이거 다 탈퇴했는데 바이든은 다시 재가입하겠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바로잡는 경찰이 나타난다 이거죠. 다시 이 경찰 역할, 반장 역할 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온실가스 배출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무시하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이렇게 행동해 왔는데 바이든은 내가 다시 경찰적 지위를 발동시키겠다. 소위 큰 변화는 뭐냐면 자유무역주의 시대로의 전환이 성큼성큼 이어지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좀 이따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미중무역 분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니 그렇게 예상하세요? 예. 미중무역 분쟁이 완전히 바뀔 바뀌죠. 것이다. 방향이 바뀌죠. 자유무역주의가 등장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이 불확실성. 미중무역 분쟁이 2020년대 특히 2019년, 18년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이었는데 그 요인이 사라지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니까 지금부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구돼요. 지금까지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었는데 심지어 바이든이 지지율이 높게 나올 때부터 서베이 조사부터 그때부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돼요. 그러면서 약달러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약달러 기조가 계속 펼쳐진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 저는 반응은 말씀대로 상당히 호의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과연 민주당도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돼가지고 집권한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무역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네. 하는 데에서는 의문을 표시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너무 좋은 같던데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에 대해서는 네. 또 요약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까지 트럼프가 가졌던 미중 무역 분쟁을 요약을 해본다면 네, 하나, 관세 전쟁이죠. 그렇죠. 맞아요. 100원짜리 네. 중국산을 25% 관세 들여서 네. 120원으로 만드니까 미국에서 못 팔게 만들겠다. 두 번째 미중 무역 분쟁의 요약 그 문장은 수출 차단 전략이죠.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거. 화웨이 스마트폰 만드는데 반도체 공급하지 마라. 유튜브와 같은 여러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소위 화웨이 스마트폰 같은 맞습니다. 것들이 네. 온전히 생산되지 못하게. 근데 이것 때문에 바이든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도 같이 부메랑이 된다는 걸 강조했거든요. 예를 들면 네. 미국에서 미국 뭐 낙농업자들 입장이라면 예를 네. 들어서 농민이나 이들은 중국 농산물이 값싸게 들어와야 그걸 사료로서 써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낙농업자들이 죽어나는 거죠. 사료값이 맞습니다. 비싸지니까.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웠을 때 누가 더 힘들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이 힘들었잖아요. 네. 수출 계약이 이제 더 이상 안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소부장 자립화를 성공해서 오히려 우리 밸류 체인이 탄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이익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웨이한테 반도체 공급하지 말라고 그러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울상일 거거든요. 이런 변화 속에서 바이든은 그걸 지적한 거죠. 그런 방식의 미중 무역 분쟁은 통하지 않는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면서 다른 방식을 제안한 건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0년이 지나면 이 정도 속도를 예, 그대로 예. 유지하면 중국이 따라잡으니까 아. 그러면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세계는 나는 원치 않는다. 똑같아요, 입장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는 똑같은데 바이든은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국제 공조입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그 견지는 비슷하나 우방국들하고 어떤 공조 체제를 강화합니다. 협력 체계를 강조해요. 예, 예. 그래서 여러 파리 기후 협약을 비롯한 뭐 WTO나 WHO 이런 것과의 활용이 전혀 안 되다가 예. 미국이 그래 왔다가 이제 그런 UN이라든가 WTO라든가 이런 국제 기구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아이들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인권 탄압하고 네. 그리고 국영 기업들을 활용해서 뭐 산업 여러 보조금 가지 주죠. 많이 하죠. 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하고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환경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죠. 오바마하고 비슷해요. 녹색 성장이었잖아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이 국제적인 우방국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국제기구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방식, 고립시키는 방식, 압력을 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미중 분쟁을 진행해 나갈 거기 때문에 네. 미중 무역 분쟁의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방향. 그죠. 저도 김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인데 네. 한 가지 그 점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말이죠. 중국 문제는 지금 WTO 체제에 중국이 편입된 이후에 네. 과연 자유민주 시장 체제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자유소에게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이든이 그냥 완벽하게 자유주의로 가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문들은 분명히 많이 있는 것 있을 같아요.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만큼 그렇진 강력한 않죠. 보호무역주의자는 맞습니다. 없는 예, 거예요. 그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없는 건데. 보호무역주의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아니라 예. 바이든은 자유무역주의자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그 경향 자체가 크게 약화되는 세계 경제 질서로 간다. 예.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원래는 미국에서 공화당이 자유무역이고요. 네. 민주당이 솔직히 진보적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지도자에 따라 그러니까. 달라진 경향이 있어요. 네. 어느 순간 좀 바뀐 거죠. 그렇죠. 아. 예, 예.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렇게 달라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 질문을 네. 하셨어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바이든은 이제 명확히 우방국 체제를 강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줄을 서야 된다. 아, 줄을 서야만 하는 환경이 열리는 거고요. 물론 단기간 동안에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네. 2021년 상반기 정도는 좀 완화된 흐름이 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전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이제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미국과 우방국과의 어떤 협력 체계를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네. 특히 우리 이미 사드 보복 사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 어떤 경제 보복에 대한 걱정 이게 가장 큰 우려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6%가량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책적으로도 이제 수출 시장을 다른 신흥국으로 다변화하려는 노력 그리고 뭐 밸류 체인도 너무 중국의 공급사슬을 의존하고 있다든가 한다면 그런 것들을 파트너십을 다양화한다든가 이런 종류의 노력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리쇼어링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잖아요. 네. 네, 이 리쇼어링 현상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을까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사실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리쇼어링이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그렇죠. 진전되고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기업 경영 못하게 하고 자국에 와서 기업 경영하게 해라.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였죠. 법인세를 엄청나게 인하하고 35에서 21%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렇죠. 법인세 인하하고요. 또 나프타를 폐기하죠. 아. 왜? 멕시코에서 자꾸 공장 짓고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미국에 와서 생산해라. 나프타를 안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거죠.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분쟁도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이죠. 중국에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중국에서 생산하면 관세 매기니까 미국에서 생산해라 이거죠. 이런 리쇼어링 전쟁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러면서 이미 리쇼어링의 효과가 201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 세계 해외 직접 투자 규모도 크게 줄기 시작했고요. 근데 2021년에도 줍니다. 그런 이유는 또 다른 이슈, 코로나19 이슈인 거죠.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되는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현대기아자동차의 해외 현지 공장이 세계 한 15개 있죠. 그 중에 12개가 셧다운 됩니다. 오, 네.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공장만 폐쇄돼도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지금 이번에는 그냥 12개가 폐쇄되니까 생산 공정이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구나를 깨달아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많은 선진국들이 그동안 밸류가 낮은 이 생산 공정을 자꾸 신흥국에 보내왔는데 그게 유리하지 않은 정책일 수 있구나를 깨달아요. 왜냐하면 마스크 공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는 역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그래서 리쇼어링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죠. 실제 해외에서 생산하던 마스크 공장을 혹은 선진국에 있는 이 자동차 생산 공정의 일부를 마스크 생산 공정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노력도 이미 시행됐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견지에서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그렇죠.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되니까 나가 있는 기업들을 자꾸 자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전쟁, 리쇼어링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대응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요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크게 돈을 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뭐 지금 파리 협약에도 재가입해가지고 이런 그린 뉴딜에 집중 투자하게 그런 가능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그 기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도 뭐 그린 뉴딜, 뭐 디지털 뉴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제가 2021년 경제 전망에 예.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망한 분야가 그 부분입니다. 예.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2조 달러 쓰겠다라는 경제정책 공약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 똑같아요. 인프라 전략이. 인프라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때 산업 연관 효과나 고용 유발 효과 가장 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같이 경제 정책이 비슷해요. 세 개가.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데 어떤 방향으로? 인프라 투자로. 다만 트럼프와 바이든이요. 어떤 인프라인지가 달라요. 트럼프는 송유관 깔겠다. 석유 시추 확대하겠다. 석유 화학 발전 일으키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됐다면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굉장한 수혜가 있었겠죠. 그런데 바이든이 되니까 바이든은 어떻게 했냐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것들,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몇 %까지 끌어올리겠다? 2035년까지 100%. 그게 바이든의 공약이에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행 계획이 다 있는데 태양광 지붕을 800만 개 깔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풍력 발전을 얼만큼 도입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공약이니만큼 당연히 그린 뉴딜 사업 관점에서 굉장한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도 뉴딜 펀드를 비롯한 소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경제 복구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발주도 많겠지만 이 세계 파리 기후협약뿐만 아니라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와의 공조체제계를 만들어 나가는 바이든의 성격상 다른 나라들에게도 더 경찰적 지위로서 더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런 그린 뉴딜 사업 컨셉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더 가파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린 뉴딜 사업 관점에서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 수소차 기업, 그리고 수소 열차, 그리고 뭐 태양광 패널도 고효율 패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터빈 이런 것들, 이런 기업들은 상당한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교수님, 최근 신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021년은 혼돈의 시간을 벗어나는 이탈점이 될 것이다. 네.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에 네. 나름의 종합판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2020년 한 해는 혼돈이었습니다. 맞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 세상의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죠. 금리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 이것도 2020년 전망 때 전망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 뭐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게 혼돈이었죠. 실물 경제에서도 셧다운, 대봉쇄, 뭐 마스크 대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대혼돈이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2021년 내내 지속된다는 가장 나쁜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올해보다는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강조했듯이 학습 효과가 나온 거예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적인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대면 쇼핑하는지, 키오스크 만나도 이제 익숙한 거예요. 번거롭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경험이 다 이루어지면서 대혼돈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탈하는, 그런 충격에서 이탈하는, 제가 오스카 와일드의 격언을 좀 담았거든요. 책에다가도. 우리가 시궁창에 빠져 있지만 모두 다 시궁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별을 바라본다. 의역을 하자면 우리가 같은 시궁창에 빠져도 어딜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이런 혼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021년 경제 먼저 좀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준비된 날을 만든다면 다 같이 이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의 긍정적인 이탈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공감하면서도 또 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취급한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
그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적응을 좀 못했었는데 코로나19로 오히려 훨씬 빨리 적응했다. 네. 이게 오히려 더 강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아주 잘 제대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예, 그런 종류의 방향성을 이제 K-회복이라고 또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런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거든요. 예. 가속화되고 2020년 한 해 있지 못할 만한 일들이 먼저 땡겨져서 일어난 그렇죠. 거죠. 예. 세계 정상회담이 비대면으로 있다든가 이런 모습들. 예. 예. 언택트가 앱노멀, 이상한 게 아니라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거죠. 앞당겨진 예. 거예요. 네. 그러면서 K자 회복이 나타난 이유는 소위 디지털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를 예. 받았는데 디지털 기업이 아닌 전통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K자 회복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특별히 지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게 디지털 갭입니다. 예. 디지털을 리딩하는 기업들은 더 많은 기회가 있는데 전통에만 계속 연연해 있는 산에서 바다로 바뀌는데 계속 산에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한국판 뉴딜 사업 안에 특히 디지털 뉴딜에서 디지털 갭을 예, 줄이기 위한 예. 노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예. 함께 이겨내야 할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네.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요 디지털 대전환 네. 중소기업을 위해서 네. 엄청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너무 잘한 일이다. 네. 네. 참 그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더욱 그게 급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디지털 갭의 대상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이야 디지털 리더로 부상할 수 있으나 예. 지금 오늘 내일을 걱정하는 중소기업들은 맞습니다. 예. 그럴 여지가 없으니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계속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면 일자리가 줄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디지털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도 큰 그러게요. 과제인 것 같아요. 그 과제에 대해서 예. 다른 의견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다 보면 일자리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많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키오스크로 대체되면 일자리 줄어들까? 판매원 일자리는 줄겠죠. 그러나 키오스크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챗봇이 도입되면 전화상담사 일자리 줄겠죠. 맞아요. 그러나 챗봇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챗봇 기업이 8개입니다. 그중에 챗봇 기업 1위 기업 제가 이미 다녀오고 친하게 지내고도 있는데 인원이 400명이에요. 비대면 면접이 진행되죠. 네. 비대면 면접이 되면 인사 담당자가 덜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비대면 면접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대표적인 기업은 직원 수가 800명이에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 일자리의 양이 준다, 일자리의 규모가 준다라는 우리 걱정보다는 일자리의 구조마저 바뀌고 있으니 어떤 영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구조 변화에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그 구조 변화 속에서 나는 미래에 얼마나 걸맞는 인재가 될까? 어떤 역량을 갖춰 나갈까?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좋은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참 우리 저 시청자들 네. 크게 그 많은 걸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2020년 혼돈의 한 해였습니다. 2021년은 혼돈의 시간을 타개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혜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